자, 첫 번째 총량 저축 세우기, 두 번째 저축 방법을 플랜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우셔야 되는 거는 내년에 써야 될 비정기적인 지출, 소비 예산을 잡아라. 자, 요 네 단계만 요렇게 딱 해놓으면은 가계부 쓰기가 쉬워집니다. 그거에 맞춰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잡지 인터뷰인 걸로 봤는데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그쪽에 쓴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머니 트레이너 돈줄남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5년 이상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럼 멘토님은 뭐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안 하지는 않고요.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주식 시장의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업 투자자처럼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과연 장기 투자가 효용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메뚜기 뛰듯이 저는 막 좋다 그럴 때는 숟가락을 얹고 어느 정도 먹었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수익도 없었지만 이런 손실이 없었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다 보니까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 26일 날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 이제 그때 1월 26일 날 팔았을 때 팔고 나서도 사실은 코스피는 뭐 거의 한 4, 5개월 이상 더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S&P 500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고 그랬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내가 그거 못 모은 거에 대해서 막 아쉬워라기보다는 그 전에 또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한번 굉장히 좀 출렁이거나 그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생겼던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어떤 큰 붕괴가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순간을 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국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지만 과거에 이제는 사실 거의 국내 주식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주식을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증권사에서 이거는 무조건 우량주니까 보유해라 라고 해갖고 그냥 뭐 핏대를 세워가면서 추천하던 주식이 10개가 있거든요. 그 10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뭐 S전자,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최근에로 뭐 10월 종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10년 수익률을 뽑아봤더니 6개 정도가 플러스고 4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년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것도 우량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한 평균 2.5%로 잡아서 1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딱 S전자하고 네이버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물론 이게 뭐 한국 주식이라서 국한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주식이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성장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주가라는 거는 기대분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혹시 결과값은 어쨌든 결과값이야 성장을 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기대값이 결과값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해서 빨라지면은 주가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성장을 함에도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장기 투자를 저는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을 모은 상태에서 분산 투자를 하되 그것을 좀 장의 큰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가치 투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걸 하기는 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고 할 때 열심히 하고 안 할 때는 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 시장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이게 저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실제 그렇게 진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우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이건 뭐 진짜 감지덕지지하고 현금화하고 저는 또 기다려 본다든지 뭐 기다려서 또 좋은 찬스가 오면 다행인데 요번처럼 이렇게 기다리겠다 해놓고 2년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 경기를 매일 보는데 주말에 이제 신간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는데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온다. 또 시리즈구나 또. 예, 뭐 같은 작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작가가 이런 말, 제가 이제 80년생이거든요. 80년생들의 가장 큰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뇌어져 있는 건 IMF. 90년대생은 2008년도인가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러면 2000년생들은 뭐냐? 라고 하니까 2000년 후반대, 2010년대쯤에 왔던 급격한 자산 상승. 그러니까 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강한 인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인상받은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세대는 그래도 뭐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2000년생은 야, 그렇게 보면 많은데. 그렇죠. 내 친구의 친구. 이게 항상 제가 코인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아는 걔는 뭐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왜 동년배들에 있어갖고 몇백억대 재산가가 됐더라라고 하니까 막 아껴 쓰라.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라고 하는 약간 사회적인 현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돼. 그 비트코인도 원화 비중이 달러보다 더 높고 비트코인 거래 중에 60% 정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거라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올렸네 그냥. 예,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야, 이거 어차피 돈 모아서 안 되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제 아껴 쓰고 안 돼, 집 갚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선은 뭐 보고 느끼고 내가 듣고 한 것이 자기를 인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 2000년대생들이 아마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일반화의 오류하고 확증 편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냥 최근에 딱 한 번 있었던 경험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야 누가 그랬대. 그럼 그게 진실이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사례가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판단?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가장 폐해가 확증 편향이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념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도 상대방 얘기하는 얘기 듣고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이제 뭐 어떤 토론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협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반대파야? 그럼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반대파가 뭘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해지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하이 리스크를 높이면 리턴이 높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를 높이면은 리턴이 높아질 가능성도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그게 이제 우리 2000년대 생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공포감이 있는 공포감. 그러니까 이 공포감 누가 또 갖고 있냐면 아이를 키우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혹시 공부를 잘 못해갖고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 그런 공포감에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플랜카드를 보면은 서울대학교 50명 합격. 그러면 저 학원만 보내면 우리 애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학원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재학 중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이 투자 기획을 놓쳐가지고 나는 영영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있는 사람한테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200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그렇고 뭐 수능 만점자니 뭐 이런 거 보면 꼭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막 기자들이 막 적습니다. 어떻게 수능을 만점 맞았냐? 그러면 그럼 주로 하는 얘기가 저는 과외는 안 하고 선행학습보다는 교과서 위주의 원리 원칙에 의한 학습을 했다. 뭐 이러면 막 받아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받아 적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은 수능 만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도 몰라. 근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황금 룰은 황금을 가진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룰이 황금 룰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그럴싸한 이야기를 이제 그렇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공감은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정말 극소수들의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뭐 노인빈곤율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뭐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살 때 돈 좀 보태주고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이 지금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 노후 준비를 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아프시고 병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밑에 단계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내 노후가 자식한테 약간 이렇게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라는 플랜을 짤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신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11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라는 거는 사실은 일을 그만둔 게 은퇴가 아니라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꿔 타는 게 은퇴예요. 그러니까 바꿔 타고 고생을 한 10년 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직장에 우리 동기들은 뭐 제가 퇴직하고 2, 3년도 안 돼서 다 연봉 1억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나는 태어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나 보다는 야 대학 가야지. 맞아요. 이거에 그냥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 대학 갔더니 야 취업해야지. 그래 그럼 취업하면 또 뭐 원하는 이걸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취업을 했어. 취업했더니 야 저기 승진도 하고 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안정적으로 가려면 노력해야지. 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경쟁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앞만 보고 뛰었는데 여러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노후 준비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면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자산의 재테크에 의해서 노후 준비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왜 그러냐면 물론 투자를 잘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의 사례가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막 10%, 15%이던 시절에 자산 성장률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게 높았을 때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친구의 친구라도 우수 사례가 있죠. 굉장히 성공 사례가. 그 사례를 보면은 어디에 아파트 잘 사놨다, 뭐 어디에 땅 잘 사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도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뭔가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어떤 성장주가 됐든 이거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뭐 성공하면 좀 낫고 실패하면은 어렵겠지만 그걸로 승부는 안 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재테크는 거들 뿐이지 절대로 그걸로 노후 준비가 성패가 가늠나지 않는다는 거.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시겠지만은 자산보다는 소득이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자산보다는 소득이 중요해진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신랑감을 딱 데리고 오면 그 신부 부모가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두 개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둘 다 좋다면 뭐 당연히 후한 점수지만 예를 들면 집안이 좋아, 돈도 좀 굉장히 있어. 근데 직업은 조금 요즘 좀 애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어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 딱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집안 부모님이 돈 좀 있어, 뭐 건물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괜찮아. 근데 직업이 뭐야? 지금 직업은 아직 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점수 완전히 나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후한 점수를 받았던 신랑감이 왜 지금 그렇게 박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결국은 지금은 자산의 가치보다는 소득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요즘 잘 나가는 주식들이 다 BPS가 높아가지고 주가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그 수익의 기대감이 높으니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영속성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 소득의 영속성이 뭐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회사 가고 싶다 이러고 출근하시는 분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변태죠. 없죠,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노후에 이제 1차 은퇴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나 또 그거 하러 거기 또 그 사회활동하러 가야지. 근데 막 그게 신나. 그러면 집에 있는 배우자도 저 사람은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하는 일인데 저거 왜 저렇게 좋아하고 흥미가 있지?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 그러면 이게 절대 돈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무슨 뭐 자격증을 딸까, 뭐 무슨 뭘 배울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어디 맞춰져 있는 거냐면 내가 기쁘게 잘할 수 있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500은 벌던 사람인데 그래도 한 3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기도 싫은 무슨 자격증 공부. 이거는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이거 또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태어날 때 신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잘하는 거와 흥미로운 걸 넣어줬어. 근데 그거를 빨리 발견하면 해피한데 나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차 은퇴할 때까지 기간 동안 그거를 발견하라고 지금 그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노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조금 수치상으로는 지표는 좀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돈을 적게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쁘게 월화수목 금은 아니라도 월화수를 뭐가 기쁘게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설사 그게 돈이 엄청나게 안 돼도 여러분들은 노후의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쓸 걸 안 쓰니까 200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게 노후 준비에. 근데 이제 난 내일 모레 퇴직인데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 한 10년 후에 이제 정년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돈을 우선순위에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돈을 우선순위에 두시면은 오래 할 수 없고 지속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남들은 다 이런 거 하찮게 생각하지만 난 요거 하나는 좀 너무 해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일을 만드시면 그게 처음에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돈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경제학자인지 뭐 어떤 분께서 의사 출신의 경제학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50%.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50%, 그 다음에 부모님의 DNA가 뭐 한 30%, 그 다음에 환경, 주변의 환경이 10%, 그래서 한 80% 정도는 운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뭐 머니 트레이너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이러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운도 분명히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도 운7 기삼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술 뭐 음악이나 미술 이건 주로 재능의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체육도 사실은 재능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공부는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게 좀 약간 논쟁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쌉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공부마저도 재능이면은 이거 노력으로 되는 사람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도 재능이에요. 근데 이제 재능인데 그 공부마저 재능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처받을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유야무야 이렇게 입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사실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들이 사실 재능의 영역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이걸 시청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겠다. 이게 재능입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뭐 다 한두 개씩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을 때는 그러면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 말고 이 재능을 제가 이제 지금 운으로 표현했는데 뭐 타고난 거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기술, 노력 이 부분으로 결국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뭐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분의 이름은 아마 모르진 않을 텐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 있죠. 계약을 희한하게 맺었죠. 희한하게 맺었는데 이 선수가 저는 이 선수를 예전부터 이렇게 지켜봤는데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전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제가 존경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뭐 LA 다저스하고 얼마 전에 7억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9,2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계약을 받을 정도.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 그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타자로 성공하기도 힘들고 투수로 성공하기도 힘든데 타자와 투수에서 다 MVP를 먹었어요. 이도류죠. 네, 이건 뭐 정말 괴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노력을 했느냐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이 선수가 그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거 아시죠? 만다라트 계획표. 그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와, 그 만다라트 계획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만달이라는 게 이제 그 연꽃,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꽃이 쫙 이렇게 피는 모양의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중심 나의 핵심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브의 목표들 그리고 그 서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서브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꽃이 만개해 나가는 것처럼 적는 그리고 매일 그거를 피드백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8 곱하기 8이면 이제 64개 정도. 근데 제가 그 만다라트 계획표를 봤어요. 저도 얼핏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 이 선수가 당연히 운동선수니까 뭐 근육을 만들고 뭐 허리를 강화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 멘탈하고 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멘탈과 운이라는 목표에 16개의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 운이 뭐냐? 나의 그 운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휴지 줍기가 있고 뭐가 있냐면 인사 잘하기. 그 다음에 심판한테 마음을 정성껏 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멘탈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않기. 일희일희하지 않기. 그리고 급격히 타오르다가 식는 그런 거 없게 하기.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 7억 달러 계약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야 이거 뭐 이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10년 후에나 받아라. 그리고 그냥 나머지 한 10%씩 20%만 받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연봉이 작은 연봉이고 10년 후에 받게 되니까 결국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7억 달러가 아니라 거의 한 뭐 4억 달러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계약이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거를 구단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만달 아트에 나와 있는 목표에 보니까 내가 저 돈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1년에 1,000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 마음의 파도가 안 일겠느냐. 내가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멘탈이 강하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만달 아트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구단한테 나는 그 돈 10년 후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 동안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축구에 전념하기 위한 자기 관리?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지만 정말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그 프로 정신, 내가 나의 어떤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내 인생의 어떤 역량과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앞으로 10년, 5년 세월 동안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 오타니 선수처럼 이런 애티튜드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라고 하니까 또 혹시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엔터테인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뭐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뭐 색소폰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은 소득이 되는 거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라는 거는 나 저 골프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으셔야 된다. 저는 그냥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시면요 유튜브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되게 중요한, 유튜브라는 거를 만드는 순간 구독자가 딱 한 명이 돼도 나는 누군가 대화하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뭘 해서 저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되지? 저 사람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갖고 가는데요. 예전에 그 한참 오래됐죠.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광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 광고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원할 때 떠나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멘토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자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에 한참 나왔어요. 뭐 유럽에서는 뭐 악기 하나 연주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국어도 다른 거 하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자인데, 우리는 몇 평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뭐 돈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게 부자의 조건이다. 중산층의 돈이 조건이다. 얼마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항상 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글쎄 뭐 사실 뭐 부유층이냐라 뭐 중산층이냐를 나눌 때 우리가 막 자꾸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행복이 꼭 돈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뭐 재벌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행복할 텐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보통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부유층은 뭐 영어로 upper class라고 하는데 가장 위에 있다. 뭐 자산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그게 아니라 전혀 노동소득이 없이 자본소득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부유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20억밖에 없지만 나는 거기서 나오는 자본소득 갖고 난 너무 해피하게 사는데 그 사람 부유층입니다. 예, 저는 인정. 정말 누구와의 비교에서도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나는 뭐 이렇게. 그래서 난 자본소득으로 오로지 살아간다 뭐 부유층. 자, 중산층은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데 중산층은 뭐냐면 노동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노동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자본소득이 또 있어. 근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1년 정도를 안식년, 나 일을 안 해도 돼. 나 1년 나 그냥 쉴래. 그래도 최소한의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은 그냥 자본소득으로 나온다. 물론 뭐 그걸로 계속 뭐 10년, 20년 살아가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나는 뭐 은행에 1억 정도 맡겨놔서 예금 이자 한 500만 원 나온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최소한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도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24만 6,700 뭐 50원인가 뭐 그렇거든요. 120 한 5만 원.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1인 가구인데 나 1년간 그냥 일 안 할래? 라고 해도 1,500만 원 정도가 자본소득이 나와. 지금 금리로 얘기하면 한 3억 7,500 정도의 돈이 있어야 돼. 그 정도면은 전 중산층이라고 보는 거고, 서민층은 뭐냐? 서민층은 오로지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으면은 연봉은 3억을 타도 서민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억 만들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서민층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서민 물론 본인이 난 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죠. 워킹 클래스거든요.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라는 게 워킹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다 서민인 거예요. 내가 연봉 3억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언젠가 중산층 이상으로 가려면은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본소득이 최소한 1인 가구면 1,500, 2인 가구면 2,50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서 뭐 1억 모으기가 중요하다. 뭐 첫 단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자는 우리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서적 중에 경제학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데 네. 애덤 스미스가 그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자는 부를 소비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내가 그 돈을 꼭 써야 맛이 아니라 내가 이런 돈이 있어. 근데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뭐 일단은 내가 지금 아직은 쓰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항상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보면서 하고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맨날 아끼라 그러고 언제 부자가 돼라고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네. 또 우리 머니 트레이너님한테 또 내가 궁금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막 찾아서 아니면 또 여기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리면 또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지라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해서 든단 네. 말이에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 항상 요때쯤 되면 뭐 ISA든 뭐든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뭐 이제 금융 상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말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한번 해봐라, 체크를 해봐라. 저는 뭐 금융 상품, 뭐 소득 공제 뭐 이런 얘기는 다 많이서 이제 예.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올해가 이제 다 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1월 1일 날 딱 스타트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못했다고 해도 뭐 또 한 1월 말쯤 그렇죠. 되면 또 뭐 새해 음력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박명수 씨 얘기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라도 시작한 게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저도. 그러니까 반드시 4가지는 이 여러분 다이어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자. 그 4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년에 받을 소득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이거 뭐 예상하기 쉽죠. 내년도에 임금 인상분에다가 근데 뭐 올해 성과가 안 좋아서 뭐 보너스나 향연은 좀 줄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대략 예상을 하면 내년에 받아야 될 총액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소득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4가지를 꼭 기록을 해보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중에 얼마를 세이브할 건지 총량 저축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요거 뭐 진짜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총량 저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펀드에 투자형으로 할지 아니면 적금 뭐 금리형으로 할지 아니면 나는 보너스가 나오니까 왕창 보너스 나왔을 때 예금 넣고 적금은 조금 넣을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항상 똑같은 적금을 할지. 자, 저축 방법을 정하는 게 두 번째. 자, 첫 번째 총량 저축 세우기, 두 번째 저축 방법을 플랜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총량 저축과 저축 방법을 세웠다는 건 뭐야? 내가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그 돈 가지고 정기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정기 소비 뭡니까? 여러분들 매달 쓰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또 뭐 예를 들면 대출 이자,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 나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연동비는 뭐예요? 뭐 문화생활비나 쇼핑비나 또 뭐 외식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니까 뭐 예산이 정말 우리 가계부를 쓰려면 있어야 되는데 꼭 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우시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항상 내가 하던 저축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 평상시에 쓰던 교통비나 외식비나 쇼핑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갑자기 생기는 이벤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세우셔야 되는 거는 내년에 써야 될 비정기적인 지출.
소비 예산을 잡아라. 비정기적인 소비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뭐 보험료 같은 거, 세금, 그 다음에 뭐 겨울 월동 준비,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을 얼마를 쓸 건지. 자, 요 네 단계만 요렇게 딱 해놓으면은 가계부 쓰기가 쉬워집니다. 그거에 맞춰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올해 가고 2024년도 맞이하기 전에 하면 제일 좋고요. 뭐 설사 조금 뭐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2024년도 이 영상 보시고 있는 2024년도 벌써 봐왔는데 늦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보시면 정말 맞아요. 안에 알차게 잘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어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봤던 게 손으로 적으면 뭐가 달라요라고 하면 적으시면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랑 맞아요. 이 손으로 적는 거랑은 확실히 그 느낌이나 느낌이 다르죠. 예. 와닿는 게 확실히 다르니까 제가 오늘 멘토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들었을 때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만나 뵙고 네네네. 듣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듯이 네, 맞아요. 이 다른 느낌이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추운 겨울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런 계획 잘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진짜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축이나 아니면 재테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